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금리 인상 이슈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자 모두 집값 추이를 살피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고요. 1년 동안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즉 전셋가율이 50%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전셋값이 매매가의 절반이 채 안 된다라는 건데 전셋가율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전세와 매매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요 신문들을 보니까 주간 상승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을 내놨더군요. 지금 집값 시장을 정확히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 827 대책, 또 913, 921 대책들이 연이어서 나왔는데요. 그런 대책들이 나온 지가 약 한 달이 채 이렇게 경과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부동산 114에 의하면은 그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분, 즉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분이 0.19로 지금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발표에 의하면 또 0.09 정도 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폭의 하락세는 4주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궁금증은 대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전보다는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은 뭐 그렇고 지금 신도시 중에서는 이제 서울하고 굉장히 인접한 부분, 뭐 판교라든지 평촌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에 이제 인접하고 있다. 즉 서울 중심과의 거리 관계가 상당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인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급자족형 중간에 그 안에 보면은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형으로서 기존의 어떤 베드타운화를 벗어났다는 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규제 대책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다소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시중의 어떤 상황들을 감안할 때는 다소 오름폭 자체가 그동안에 상당히 약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서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나 이런 부분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일단은 거래량만 본다면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다 지금 일단은 눈치 보기, 지켜보기,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매도자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확정을 못 지은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 자체를 회수하면서 시장을 말씀하신 대로 관망세 쪽에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향후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장의 상승폭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상승세가 하락 쪽으로 아직까지는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 자체가 최근에 9.13을 비롯해서 상당히 강력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국회 의결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는 그 과정들이 남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확정 과정까지 상당히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부분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인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또 구체적으로 단행되지 않았던 부분들과 또 내년에 있어서도 계속 그 부분이 이어질지 문제들도 있는 상태에다가 또 공시가격 부분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연초에 확정되는 정도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기까지는 모두가 방향을 다 모색하면서 상당히 암중모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50%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강남구 말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지금 떨어진 겁니까? 그렇죠. 서울의 전체적인 아파트 전세가율은 61.7%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가 75.1% 있던 것에 비교하면 약 13.4%가 포인트가 떨어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전체 매매가 중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가 자체가 매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강남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전세가가 상당히 낮추어지고 있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궁금한 상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어서 강남 지역 그리고 서울 전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약 70%를 상회하는 가운데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지금 마치 전셋값이 떨어진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서 구분은 지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전세가율이 급락한 거니까 네, 그렇죠. 구분해서 좀 설명을. 네, 그렇죠. 매매 가격이 올라도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수학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그 전세가는 사실 분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우리 매매가는 분모가 되는데 실제로 아래쪽에 있는 분모에 해당되는 매매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전세가에 있어서의 변동은 조그만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세가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매매가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과 또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여러 가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세가도 좀 떨어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향후에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시그널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매매가 부분의 변동으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6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본다면은 매매가는 약 20% 정도 상승한 반면에 전세가는 약 4.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세가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인들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서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전세가가 사실은 안정적인 모습 쪽으로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힘들고요. 꼭 그렇지는 않군요. 네, 전세가도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실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전세가 자체도 약 3주 내지 4주 정도 상승하는 그 폭 자체가 큰 폭은 네. 아니지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지금 어떤 굳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자면은 전세가 상승분보다는 매매가 상승분이 워낙 커서 네. 전세가율이 떨어진 그런 네, 결과로 그렇죠. 볼 수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있겠네요. 정확할 것 같고요. 예. 전세가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인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전체적으로 또 전세로 또 매매에서 사실 좀 대기 수요로 해서 전세로 돌아오는 그런 수요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의 방향성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별로 안 났을 때 자기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고 네네. 하는 투자를 갭 투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전세가율 자체가 떨어진다라면 갭 투자는 일단 좀 제동이 걸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갭 투자 부분은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높을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을 때 자기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또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그 금융 조달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면서도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변동이 높을 때 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투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서 네. 자기가 조달해야 될 비용이 커지게 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많이 받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대출이 있어도 창구에 상당히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금리도 인상 쪽으로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진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갭 투자의 수익성이나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 속에서 갭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은 급락했지만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또 늘었다라고 그렇죠. 그러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네. 지금 매매 시장이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던 뭐 사던 팔던 사람들이 그냥 전세를 눌러앉게 되는 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본다면 가을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또 전세값이 오를 뭔가 또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시장이 현재로서는 분명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지금 전세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월세 대비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74%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큰 비중이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월세를 선호했던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전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향후의 향방에 따라서 실적으로 매수 시기를 다소 조정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가장 저렴한 주거 비용이 드는 전세 형태로 머무르면서 향후에 있어서 주택 매입 시기를 조율을 하는 그런 시점에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전세 자체가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측면 시대를 맞이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전세를 통해서 수익성이 과거에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확연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세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물 비용들이 많아지고 전세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사 시기라든지 또 가을철의 이사 시기와 함께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런 전세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지역 이내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세가 자체가 어떤 상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역별로 좀 알아본다면 일단은 뭐 송파구, 강남 3구 중에 하나의 송파구를 보면 헬리오시티 얘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대단지기 때문에 네네. 워낙 거대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전세 시장에서 가장 사실은 충격파를 던져줬던 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입주 물량의 굉장히 쇄도와 함께 헬리오시티가 약 10,000세대에 가까운 역대 아마 최대 단지라고 최대 볼 수 단지라고 있습니다. 하죠. 네. 그 헬리오시티의 입주를 앞두면서 충분한 물량들이 시중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강남 지역까지 포함해서 약세로 전환시켜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헬리오시티에 있어서 실제 전세 수요들이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많은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상당 부분 사라진 바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정부 정책과 함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실거주 2년 조건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실제로 집주인들이 실제 스스로 2년간은 내가 입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네. 실제 실거주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장기 보유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을 때도 80%의 혜택에서 30%로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양도할 시점에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조건은 미리 충족시켜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선택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을 보게 되면요, 실제 신규 입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첫째의 그 전세 시기에 약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전세 시세가 따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주인으로 봐서는 2년간 실거주하고 난 뒤에 부담만 조금 견뎌낸다면은 2년 뒤에는
충분히 시중 시세로서 전세가를 갖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실제 입주를 집주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헬리오시티가 어느 정도 지금 입주 자체를 앞두고 지금 올해 12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미 사실 올해 연초부터 많은 전세 계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가 전세 매물들이 이미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재의 뭐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낯선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수도권 서울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전망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신데 네네. 그럼 지방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의 거의 80~90%가 지방의 물량으로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지방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고 지역 경기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지방에 있어서 미분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우리 양극화라는 이름 속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지방 경기와 함께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그 9.13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들이 나오면서 수도권까지 포함된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 종합 부동산세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대한 어떤 시장이 침체된 시장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하거나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비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은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가운데 지방의 어려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발빠른 대책은 어느 때보다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